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설 시즌4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입니다. 이 화천대유 50억 클럽 멤버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11월 1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2달여 만입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검찰에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라는 의문과 함께 비판도 제기됐었지요. 게다가 당초 영장 심사가 일주일간이나 연기되면서 특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오늘 최후 변론에서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망과 화천대유 검찰 수사 전망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명절들 잘 보내셨나요? 네.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어디 좀 다녀오셨어요? 시댁에 갔다 왔습니다. 네, 네. 요즘 뭐 대선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아서 모두들 이 대선의 얘기를 좀 많이 하셨겠어요.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할까요? 두 분께서 보신 민심은 어떠셨습니까? 저희는 근데 집안은 정치 얘기 잘 안 합니다. 아, 그런가요? 싸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얘기와 종교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예, 근데 잘 하지 않는 편인데요. 현명한 가문인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저희는 이제 아빠는 경상도 분이시고 엄마는 전라도 분이시고 아, 그러세요? 시댁은 전라도여서 극심한 대립이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이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열리게 되면서 대장동 수사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그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어떻게 우리가 관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예.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원래는 7일이었죠. 7일이었는데 예. 갑자기 연기가 됐습니다. 예. 일주일간 연기가 됐는데 물론 연휴가 있어서 뭐 뒤로 넘긴 것은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이나 이렇게 넘기는 게 일반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영장실심사 같은 경우에 뭐 정식 명칭은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죠. 예, 연휴랑 상관없이 사실 진행해 왔거든요. 그렇죠. 뭐 연휴 있다고 휴일 있다고 지금까지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당직들 없습니다. 다 쓰는데. 예, 다 하고요. 네, 그래서 그거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뭐 영장실심사를 뭐 당직을 하면서 해본 적은 있는데 네, 그 일반인에 대한 영장실심사가 변경 때 연기되는 경우를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뭐 한번 그래서 이런 경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봤더니만 네. 영장심사 기일에 불출석해서 다시 다음 기일을 잡은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그 작년 11월 달이었죠. 네.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정연복 광양시장에 대한 영장실심사가 시장. 이틀 정도 변경된 적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월 27일이었다가 지금 2월 4일로 일주일 넘게 지금 연기됐거든요. 그 예전에 뭐 가까운 사례로 보면 조국 전 장관의 그 동생 조모 씨 네, 영장 심사 받으면서 그 전날 몸이 좀 수술 받아야 돼서 변경해달라 했더니만 가차없이 기각하고 예. 물론 그 사건에서는 뭐 영장심사 포기 서류 제출하고 이제 불출석했는데 영장 기각되긴 했었죠. 이렇게 사실은 변경이나 연기 신청한다 하더라도 받아주는 사례는 없어요. 저도 한번 했다가 가차없이 기각됐습니다. 가차 없이. 근데 그만큼 이렇게 일주일 정도 연기된다고 하면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많거든요. 네. 사실 영장 실심사는 보통의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고 심한 경우에는 당일. 그 다음 날 걸 위해서 밤새워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짧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일주일 넘게 뒀다는 거는 특혜라고 볼 만한 문제가 충분히 있죠. 그다음에 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뭐 변호인이 신청한 것도 아니고 검사 쪽에 신청한 것도 아니고 그냥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저희도 뭐 취재를 해보니까 피의자 쪽에서 요청한 건 아니고 예. 검찰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요청한 건 아닌데 근데 법원에서 기일 지정 변경은 재판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근데 이게 바로 오해받을 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뭐 판사가 예를 들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한다라고 한다면 예. 뭐 가끔 가다 보면 뭐 상을 당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아니면 뭐 기록이 너무 방대해서 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든가 사실 이유를 밝히면 돼요. 네. 그 뭐 재판 상황이라고 굳이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상 변호인이 피의자 쪽에서 요청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이니까 내부 사실은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걸 받아주는 형태로 취하면 의심받으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변경해 주는 식으로 했다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네. 그다음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예전에 그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 기일 변경 신청했을 때 검찰 측에서 난리를 쳤거든요. 이런 말도 안 도망갈 거다 이거. 아무 말도 없어요 지금. 확상 뭐 전 검사였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변경 만약에 법원이 자체적으로 연기했다고 하면 뭐냐 이거 왜 그런 거냐. 이거 뭔가 법원 이상하다. 예. 의심하고 오히려 뭔가 뭐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을 텐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게요. 아마 팔을 뭐 안을 굽는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검찰, 피의자, 법원 쪽에서 뭔가 내부적으로 짬짬이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유가 있으면 그냥 공개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뭐 개인적인 사유든 뭐든 간에. 오히려 이렇게 사유를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정관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그건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음. 뭐 예를 들면 뭐 결과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다 해줄 수 없겠지만 예. 야 나 기회를 얼마 정도 뭐 일주일 정도는 변경해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검찰이 가만히 있는 것도 참 그게 좀 이상한 것 수상합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도 이거에 대해서 양해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서로 그러면 간에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할 리가 없어요. 벌써 난리 쳤죠. 알겠습니다. 이거 뭐 특혜 논란 의혹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뭐 그쪽에서 반박을 법원이나 검찰 반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 쟁점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예. 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번에 영장에는 첫 번째 혐의인 알선 수재 혐의 외에 특가법상 뇌물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들어갔습니다. 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난해였죠. 11월 29일 날 이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예. 그 이제 2차 구속영장 청구에는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갔는데 곽 전 의원 아들 이제 병채 씨가 이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그러니까 네. 세후로 하면 25억 정도 되더라고요. 음. 그 돈을 받은 것 자체를 이제 뇌물 혐의로 받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받고 또한 이제 이 곽 전 의원이 이제 당시에 이 뇌물 혐의로 본 이유가 이제 하나은행이 이제 그 화천대유 와의 컨소시엄 자체를 무산하고 다른 H건설에서 이제 우리랑 손을 잡자라고 했을 때 그 부탁으로 곽 전 의원이 이제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그 하나은행 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뭐 설득을 해서 그냥 우리랑 계속 함께 가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고 이 부분과 또 두 번째는 이제 문화재 발굴 때문에 일정을 지연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도 편의를 봐줬다 곽 전 예. 의원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50억 받은 게 뇌물이다 뇌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곽 전 의원이 이제 그 천화동인 사호죠. 이제 그 남욱 변호사한테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2016년 그 총선 당시에 그 이전에 이제 뭐 서로 간에 이제 받았던 날짜에 대해서는 대립이 있습니다. 뭐 4월 1일에 받았다, 3월 1일에 받았다.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는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곽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인의 네. 그런 문제였다. 네. 그러니까 수임 도와준 그 예. 수임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은 이제 그 정치자금법 위반 이 부분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중요하게 다퉈지긴 하지만은 총선 전후죠. 서로 전후. 대립하는 게. 그런데 그 곽 전 의원이 주장하는 그때 시점도 후보자 신분이었으니까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 적용이 될까요? 되죠. 네. 적용이 됩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곽 전 의원이 어떻게 영장심사에서 자기 주장을 할지 모르겠군요. 또 선임계 문제도 또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죠? 그때 그렇다면- 당시에는 그 남욱 변호사는 본인이 예전에 형사소송할 때 남욱 변호사는 이제 자신의 형사소송을 할 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변호인으로 해가지고 그 돈을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예전 걸. 근데 거로. 이제 약간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게 왜 지금이냐? 이전에 줬던 걸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항상 착수금은 선불로 받는 게 원칙인데 후불로 받았다는 부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예, 네. 둘이 또 뭐 이렇게 친밀한 사이 또 아니라고 하는데 네. 친밀한 사이도 아닌데 후불로 이렇게 5천만 원 줄까요? 5천만 원 아마 좀 아니지 않을까. 이례적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네.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영장 청구에서는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지금 2달여 지난 상황에서 영장을 재청구했다면 구체적인 물증을 잡았다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당시 이제 영장 범죄 사실 자체가 특정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제 하나은행 그 컨소시엄 무산되는 거를 막고 어떤 부탁을 그 은행장에게 어떻게 해서 한 부분이 특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그 병채 씨의 통장 10개를 예. 그 검찰에서 추징 보전 청구를 했거든요. 추징 보전 청구가 뭐냐고 하면 이제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민사 소송으로 치면은 이제 가압류 이런 개념으로 이걸 추징해서 동결해놨어요, 계좌를.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곽상도 의원은 이제 항고를 했죠, 이 부분과 법원이 인정해줬을 때. 근데 그때 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곽 의원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병채 씨와 공모와 뇌물 혐의에 대해서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게 맞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추징하려고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뭔가를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 계좌를 계좌 자체가 이제 추징 보전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1차 때 힌트를 준 거죠. 너 돈 받은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돈은 받았어. 예. 왜냐면은 그 아들의 계좌에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뭐 세후 25억이지만 25억이나 26억 정도 되지만 돈이 꽂힌 건 사실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니까 그 부분만 조사를 하면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를 뭐 보강 수사 자체를 이제 몇 개월간 했으니까 네. 어느 정도는 이게 되지 않을까, 그 소명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검찰이 그 계좌를 동결했을 때, 네. 계좌를 추징 보전했을 때 법원이 이미 인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뭐 다른 뭔가에 보강할 수 있는 증거를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리 좀 해볼게요. 곽병채, 네. 곽 전 의원의 아들이죠. 네. 아들의 계좌를 그 증거보전을 청구를 하고 받아들였을 때가 추징 보전 한 개. 추징 보전 청구입니까? 그때가 시점이 언젠가요? 12월, 11월, 그러니까 최근 영장 청구를 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1차 청구가 있고 나서요. 그러면은 네, 네. 그 부분이 네. 보강됐다고 네. 할 수가 네, 있겠네요. 네, 네, 네. 일단 뇌물 부분은 그렇고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추가적으로 남욱 변호사한테 뭐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 이 부분도 선임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을까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법원에서 얘기할 때는 그 병태 씨와 관련한 부분, 추징 보전 자체에 이 공모했고 불법 재산을 얻었고 추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예. 했기 때문에 이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이 아닌가. 신 변호사께 좀 여쭤볼게요. 예. 선임계입니까, 수임계입니까? 지방 변호사회를 거치게 되죠. 예. 경유 확인서라고 할 예. 거예요. 경유, 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요청하면 받을 수가 있죠. 뭐 하겠 수 있겠죠. 그러면 검찰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은 그 경유서 그거를 확보했다고 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뭐 기본적인 거라 당연히 확보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안 안 했다면, 했다면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가 자 의심스러울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예.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화천대유 특히 그 50억 클럽 같은 경우에는 왜 돈의 흐름을 쫓지 않고 사람만 쫓고 있느냐? 압수수색 했으면은 영장 받아서 계좌도 좀 보고 이러지 뭐 하고 있냐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세요. 예.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물증이 없다라는 부분이 대체적인 평가고 법조계 예. 언론에서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데 검찰은 계속 그거 외에는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핵심적인 증거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예, 그렇죠. 정영학 회계사는 화천대유 5인방 중에 핵심 인물이죠. 한 명인데 예.
전반적인 검찰의 공소 사실 적용, 혐의 적용, 그리고 수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이런 부분들이 정영학 회계록, 정영학 녹취록. 녹취록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신빙성을 처음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예. 신빙성이 문제가 됐었는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판이 또 열린 상황에서 신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빙성. 예, 지금 뭐 검찰에서 가장 유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그 녹취록에 따르면 2020년 4월 4일 날 네. 그 김만배 씨가 그 정영학 회계사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럼 김 씨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아버지가 뭘 달라내냐고 묻자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라고 대답했고 자신이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러면 양전무 화천대유 임원입니다. 양전무보다 많으니까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 줘야지 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했다고 그 정 변호사, 정 회계사하고 나눈 대화 녹취록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 회계사가 형님도 골치 아프시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응 골치 아파 이렇게 대화가 이어졌고요. 예. 그다음 2020년 3월 24일 날 녹취록에 보면 그 김한배 씨가 자 50개가 몇 개냐 쳐볼게. 최재경, 곽상도, 김수남, 권순일, 박영수, 홍성근이라고 말한 정 회사가 50개 곱하기 300억이죠. 이렇게 한 이 녹취록이 사실은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법원에서 자꾸 이거 갖고 이걸 보고할 이거는 뭐 증거로 쓸 수는 있겠는데 이건 신빙성 관련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대화 내용은 그러니까 그 김만배 씨하고 곽 전 의원이나 병채 씨가 직접 대화한 걸 녹음한 게 아니라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정영학 회계사한테 말한 걸 녹음한 거잖아요. 전문 증거라는 일종의 전문 증거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적으로 그 사람이 뭐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전문 증거 그 뭔가 이거 증거 쓰기 좀 애매하지 않냐. 이걸 확실하게 뭐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요게 뒷받침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더 뭔가 내봐라. 내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검찰은 계속해서 이것만 갖고 지금 오히려 이게 노출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히려 지금 더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자금의 돈의 흐름인데 실제로 이거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여요. 뭐 그렇죠. 한간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한번 추적해 봤더니만 나오는 쪽이 오히려 다른 지금 말하는 거죠. 국민의힘 쪽이라는 게 너무 그쪽에 너무 많이 연관돼 있으니까 예. 오히려 묻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받고 있단 말이죠.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나왔다 어떤 게 있다라고 해서 지금 보도된 바가 전혀 없어요. 모르겠어요. 했는데 그걸 공개를 안 하는 건지 왜냐하면 네. 그게 더 파급력이 클까봐 아니면 아예 건드리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증거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 생각과 똑같아요. 이것만 사실은 드러나면 자금 흐름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누가 이득을 받고 이거 하면 다 사실은 밝혀질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의지가 없어 보여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련된 사람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 검사 출신들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검찰의 수장 출신들이 많단 말이죠. 이건 검찰한테 자기들한테도 도움이 될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뭐 대선 이후로 미뤄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드러내봤자 사실은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좀 뭉개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또 의문이 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 검찰이 이번 사건 공판에서 유달리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것 꺼려하고 같습니다. 있어요. 네네. 특히 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법정에서도 이 피고인 측의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물론 네. 법원에서는 공개하라고 했습니다만 네. 이번 사건을 볼 때 정영학 녹취록 검찰이 자꾸 감추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검찰이 이제 증거기록 등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녹취록이 통째로 유출돼가지고 연이에 보도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취 파일 등사를 미뤄달라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구했는데 재판부는 바로 이제 검사 취지와 다르게 등사를 해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정회계사가 2019년부터 20년 정도까지 이제 녹음한 이 파일 자체가 스모킹 건이잖아요. 네. 이 관련해가지고
근데 뭐 언론에서는 계속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인사들이 나오고 있고 뭐 최근에는 이제 윤석열과 관련된 부분도 나왔었죠.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부분도 나왔었는데, 근데 재판부의 뜻 자체는 녹취록은 중요하지만 공개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따져달라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쪽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인지 봐야지 본인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 변호사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전문 증거고,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대장동을 했던 기간이 오래돼 있는데 딱 2019년부터 녹음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마 이때 당시에는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뭐 그 말로는 이제 뭐 420억이다. 420억을 나눠서 이제 50억을 뭐 6명한테 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공통 비용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서로 간에 이제 수익이나 뭐 어떤 분배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기 시작할 무렵부터 녹음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아니면 그 이전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리고 그 구속된 피고인들이 거의 다가 조사 당시부터 나 들려달라 이런 걸 요구를 했고, 이 뭐 소환 조사에서는 이제 뭐 어느 일정 부분 전부 다 들려주진 않았고 어느 정도만 이제 청취하게 해줬다. 이제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방어권 보장은 아주 중요하다. 법원은 이제 그 방어권 보장을 중시해서 공개하라는 결정을 했다. 아, 이번 사건의 네. 경우에 네.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예. 신 변호사님, 예. 그렇다면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일반 네. 사건의 경우에 수사와 공판이 같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증거 기록을 피고인 측이 요구할 때에 예. 법정에서 거부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그거 하나 하고 예. 두 번째는 법원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예. 원칙적으로 원래 형사소송법상에서는 그 이런 서류 등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형사소송법 제 266조의 3을 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들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네. 또 이 항에서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않으냐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원칙과 예외로 돼 있죠. 근데 실제로 재판하다 보면 검찰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뭐 나름대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생활 보호라든가 아니면 뭐 증거인멸의 염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해당되는지 여부를 좀 애매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약간 조금 뭔가 피고인한테 유리하다고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다 제한하려고 하는. 네. 실제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많은 부분 제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여기 검사가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하거나 네. 아니 그 범위를 좀 축소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부를 했을 때 법원 입장에서 이 거부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소장 1번주이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장 하나만 지금 달랑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정당한지 보려면 사실 증거를 봐야 돼요. 네. 그럼 법원에서 재판 중에 아니 증거조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걸 보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공소장 1번주의랑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 거부해버리면 법원에서 그냥 물론 구두로 그냥 아예 보여줘라라고 말은 하겠지만 어떻게 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지금 없는 거죠. 그 실제로 그래서 많이 제한되고 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다 그렇죠. 재판이 진행되면서 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제 증거 채택이 돼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면 이건 특히나 녹취록 같은 건 녹음 파일 자체를 틀어가지고 실제 맞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 뭐 아무 다 내보낸 다음에 뭐 관계자들만 들을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미 나중에 다 공개가 될 텐데 이렇게 약간 과민할 정도로 반응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이 녹취록에 약간 검찰 입장에서 껄끄러운 내용들이 좀 많은 게 아니냐. 네. 그럼 불필요한 이제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얘기들이 많이 들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차단하자. 이런 목적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서 일부 공개가 되고 뭐 지금도 계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처음 나왔을 때 검찰에서 입장을 밝힌 것이 수사와 재판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 예. 그거하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등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생활 침해, 뭐 명예 이 얘기는
도대체 뭔 얘기인지는 이게 사생활 침해라는 게 사실 여기 제한사에는 없어요. 아, 제한사는 또 없어요. 물론 뭐 상당한 뭐 여러 가지 기타 뭐 사정이 뭐 관련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사생활 침해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보통의 이제 검찰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가장 많아요. 아, 실제로는요. 사생활 이거요? 다른 관련된 사람의 사생활이 침해할 여지가 있다. 남의 사생활은 언제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챙겨? 녹취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은밀하게 서로 주고받은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 지금 뭐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 특히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많이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생활 침해가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법원 뭐 인증을 받든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제하고선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어느 부분인지가 또 이제 논란이 될 그게 또 수밖에 논란이 없죠. 되니까. 왜냐면 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결국은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다. 그래요? 지금 드러내서는 안 되는 뭔가의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하던 걸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재판 중에도 사실은 사건 관련된 정보를 많이 흘려요 언론에.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건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 다 숨겨요. 사실은 공개해주면 좋다고 해야 될 건데 오히려 반대로 왜 이거를 공개해? 이게 지금 누구 편인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은 지금의 검찰은 뭐 구성 자체가 뭐 친정부가 아니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이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판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친여가 아니에요 사실은. 친여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친여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친여인 거지. 사실 언제든 자기의 존속과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거 자기의 뭔가 방해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가차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뿐인 거지 그게 반드시 친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상황이 지금 그래요. 지금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뭐 이번에 뭐 개혁을 해야 한다고 검찰 개혁이 굉장히 주장창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랑은 자 입장이 완전히 반대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친여 성향 이게 드러날 경우가 없어요. 오히려 본인들의 어떤 존립이라든가 아니면은 거에 방해가 될 사정들이 드러나는 걸 굉장히 극도로 꺼내는 거죠. 이번 사건 같은 게 그래요. 대부분이 전 검사들에 대한 얘기. 그럼 당연히 부정적인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검찰 개혁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 기존에 드러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새롭게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막을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여론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지금 검찰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지 뭐 누구를 위해서 그게 당연히 도움이 되면 당연히 뭐 어느 쪽에다 붙겠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자기네가 우선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신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 검찰이 수사상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풍기고 있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이게 아니고 검찰 자체의 조직 보호 논리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저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본다는 그렇게 거죠. 보시는 거군요. 예. 박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검찰은 스스로를 검찰 간 동기들도 봐도 우리 회사 회사라고 그래요? 우리 회사라고 항상 얘기하죠. 뭐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 회사야, 뭐 회사야, 뭐 회사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판사 된 친구나 동기나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 저희 동기는 이제 아직 판사는 안 됐고 친구나 뭐 물어보면 그렇게 뭐 우리 회사라고 뭐 얘기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검찰 간 애들은 전화를 하면 우리 회사. 항상 회사 그래요? 너무 사랑합니다 보면. 그래서 아마 조직보 그게 당연히 많고 아마 검찰 쪽은 윤석열 후보 쪽을 더 지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힘 쪽이 더 본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여기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얘기도 나오고 국힘 인사들도 여러 명 유력 인사들이 얘기가 나온다고는 전해지고 있잖아요 풍문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누군가가 있을 거다 비호해야 될 검찰의 세력 현재 검찰에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제 그냥 이거를 언론에다 공개하는 거를 막는 거 아닌가. 그 지금 같은 경우에 근데 또 약간 내부적으로 좀 파열음이 좀 있는 건 뭐냐면 사실 친여 성향이라고 불리우는 검사들이 요직에 지금 있긴 있어요. 약간 추장관 시절에 약간 인사를 하지 지금 뉴스도 않습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지금도 지금 뭐 안양인가요? 성남. 성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검찰 보호 논리가 세는데 지금 일부가 지금 어떤 친여적인 성향이 있는 외향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 거를 지금 이쪽 입장에서는
이쪽이 지금 주도해서 이 사건 전체 사건들을 지금 이렇게 어떻게 오히려 여권에 불리한 것들에 대해서 막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 플레이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주장하고 있는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약간 트러블이 좀 있긴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지금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공방이 좀 있는 거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좀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간에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은 사실은 자기네들은 자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존속하고 유지되고 그다음에 권리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정권의 그 어느 정권이냐에 상관없이 뭐 그 당연한테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쪽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뭐 두 분 변호사님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다가 다 못한 부분을 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검찰이 본인 중심, 존재감 뿜뿜 이 부분은 좀 공통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대선판을 보면서 양쪽을 다 그 겨냥을 하고 내지는 조율이라고는 뭐 눈치를 저울질하고 보고 있죠. 저울질하고 그러고 있지 않은가. 왜냐면 다 털리게 되면은 어느 그렇죠. 쪽이든 그 결론이 나게 될 완전히 테니까요. 한쪽으로 완전히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정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박빙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정권이 어쩌고 하느냐에 따라 자기 존속이 사실은 네. 왔다 갔다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약간 애매하게 시간을 끌고 좀 지연시키고 뭉개고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감 있게 지금 사건이 다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대선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결과를. 예, 저도 좀 이런 수사는 좀 처음 봅니다. 나중에 특검이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또 소위 말하는 그 윤석열 사단 뭐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체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징계받고 나갈 때 그때 윤 전 총장에게 윤 전 총장에게 지지를 보냈던 변호사들이 지금 대부분 나갔죠. 뭐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검찰 내부에는 있습니다만 네. 대부분 나와서 또 캠프에서 또 많은 활약을 또 한다고 해요. 예. 그럼 윤 전 총장이 윤 후보가 대권을 잡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또 다 검찰, 법무부 내지 윤리를 민정수석 찾아야겠죠. 그 라인으로 다 또 형성이 되겠죠. 예. 이 검찰의 지금부터 이제 그 조짐이 보이는 어떤 암투 이런 것도 좀 국민 여러분께서 좀 보셔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그런 게 재밌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예. 구속 여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곽 전 의원 이번에 구속이 될까요?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곽상도 전 의원 아들 이제 병채 씨 그 계좌 관련해 가지고 이게 추징 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저는 인용이 될지가 궁금했었는데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 그 곽상도 전 의원은 그 항고를 했거든요. 왜 네. 인용해 줬냐라고 했지만 아마 항고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이 보통 이제 영장 전담 판사님 보면은 보통 그 정치적 사건에서는 당연히 구속의 필요성이나 이 뭐 증거인멸 가능성을 생각할 텐데 구속의 필요성에서 도망갈 거라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 전 의원이고 하니까 의원이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거인멸이나 범죄가 소명됐는지 여부인데 아까 이제 아들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랑 뇌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가능성 그래도 1차 때는 왜냐면 그 공소장 자체가 뭐 불상의 시기에 불상의 뭐 장소에서 막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불상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사실 약간 대충 써가지고 고소장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사를 제대로 한 거냐라는 말이 많았는데 이제 인용된 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뭔가 증거를 좀 보강을 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부정적. 예. 그러니까 검찰이 1차 때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뭐 보강이나 이런 것들이 별반 다른 게 없어 보여요. 그다음에 사실상 1차 때 기각된 이유가 뭐냐면 뭐 저도 뭐 직접적으로 뭐 결정문을 본 건 아니지만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지금 혐의가 뭐냐면 알선수재와 뇌물이에요. 네. 사실 두 가지는 양립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상상적 경합이라고 지금 주장해서 지금 영장을 청구한 거로 보는데 이 부분이 아마 그 기타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 1심 영장 전담 판사도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
뇌물이면 뇌물이고 알선수재면 알선수재지. 왜냐하면 이게 뇌물이가 대가성의 문제가 좀 분명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혼집하는 거지 상사적 경합이 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근데 이걸 안 바꿨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다 있는 거로 봐서는 안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검사가 이렇게 검찰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전에도 얘기가 이 1차 영장 청구 기각된 다음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걸 안 바꾼다는 건 왜냐하면 지금 이거나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걸려라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 타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대가성을 입증한 것도 아니고. 그럼 그걸 알 빼고 그러면 알순수로 가던가. 애매하게 두 개 다 걸쳐놨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면 법원 입장에서 야 이거 네가 뭐 도대체 뭐로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분명히 이 얘기 나올 거라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곽선 선생님 도망가겠습니까? 안 도망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증거인멸, 도주의뢰나 뭐 이런 거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기각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검찰이 어찌해서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재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 이렇게 할 진전이 없습니다. 제가 좀 취재를 해봐도 물증을 이렇게 딱 던져놓고 물어보는 조사는 못했다고 해요. 언론에서 나왔던 문제들 그런 부분을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검찰이 따로 인지한 내용 가지고는 뭐 물어봤는데 그것도 결국은 다 소명이 되고 해서 뭐 깊이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 말미에 좀 재밌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네네. 이 김만배 씨, 우리 김만배 씨, 10월 14일 날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나오면서 교도관들한테 164만 원씩인가? 165만 원. 165만 원 간식비를 그렇게 뿌리고 나왔습니다. 네네. 이거는 뭔가 심오한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인데 10월 14일 날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서울구치소로 나오면서 이제 그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다 꺼내가지고 현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 교도관들한테. 근데 원래 이제 김연한법 자체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 이상을 주면 안 되는 그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받자마자 이제 그 교도관은 바로 신고를 했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건데 그래서 현재는 뭐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은 좀 어떤 자신의 대범함과 뭐 본인은 다시는 구속되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보통 뭐 의뢰인들이 이제 구속됐다가 냈다가 영장 기각돼가지고 나오거나 이러면 보통 뭐 울거나 자기 물건을 못 챙겨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뭐 막 놔두고 왔다 하고 말한 사람도 있고 뭐 뭘 놔두고 왔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이제 빼가지고 이렇게 돈을 막 주고 본인은 또 그렇게 설명했을 때 이분과 관련해가지고 내가 그 돈이 165만 원인지 몰랐다. 그냥 있는 대로 다 줬고 한 명한테 준 게 아니라 여러 명한테 다 간식으로 하라고 준 거다라고 얘기한 부분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분인 것 같고 네. 좀 통이 크신 분이 아닌가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김영란법으로 걸렸죠. 네네. 본인은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준 게 아니라 여러 명한테 줬다. 같이 있는 사람 여러 명한테 줬으니 이거는 1인에 대한 100만 원이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하겠죠. 네. 하여간 허세와 객기 아주 쩝니다. 그러니까 아마 참 재밌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김영란법을 댓글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반 사람이 그 김영란법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느냐. 뭐 그렇게 우호적으로 댓글 단계 있더라고요. 예. 김한배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당연히. 이거예요. 뭐 끝까지 김영란법 정도야 뭐. 그렇게? 네. 어차피 뭐 지금 배포가 어떻게 보면 배포가 큰 거죠. 그다음에 아마 기뻤을 거예요. 기분 파죠 일종의. 나 기억대 나가니까 아직 거 다 주고. 쓰시죠. 되게 기분 내는 거면서니까 되게 허세와 말씀하신 것처럼 허세. 그다음 뭐 되게 배포가 큰 이런 사람인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참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를 우습게 하는 거죠 자기가. 나는 그 위에 봐라 나 이거 막 기각되지 않냐. 아마 이런 마인드가 깔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분파. 기분파? 본인은 아마 전설로 좀 남고 싶었다. 그럴 수도 이런 있어요. 생각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되게 허세에 쪄져 있는 사람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습니다.
대선이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번 사건을 이렇게 쪼개서 보면 면면이 어떤 법조계에 또 언론계에 그런 어두운 부분이 짙게 뭉쳐서 이런 풀기 어려운 숙제, 또 대선을 앞에 둔 국민들께 참 인상 찌푸리게 하는 그런 안 좋은 풍경을 보여드리는 것 같다,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취재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논평해 주시는 여러 변호사님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같은 생각을 하시리라고 보입니다. 이런 턴을 또 지나갈 발전이 있겠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법설 시즌4 유튜브 법정 최후 변론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댓글과 의견 감사하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후 변론이었습니다.